로빈슨 크루소. 바다에 대한 동경. 나는 1632년 영국의 요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독일의 브레멘, 독일 북부에 있는 큰 항구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와 헐이라는 도시에서 무역을 시작한 아버지는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아 무역을 그만두고 요크로 이사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법률가가 되길 바라셨지만 나는 법률가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원이 되어 바다로 나갈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알게 된 부모님은 화를 내며 반대하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도록 설득을 계속하였지만 나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으로 몸져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나를 불러 옆에 앉힌 다음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말했던 일이지만 집을 떠나서 선원이 되겠다는 말만은 말하다오. 뭐가 좋아서 위험한 선원이 되려고 하느냐. 집에 있으면 평생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노예처럼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필요도 없는 편안한 신분이 아니니 내 형들을 생각해 보거라. 우리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네 큰형이 기어코 군대에 들어가서 에스파냐 군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전사하고 말았잖니? 이제 더 이상 늙은 나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다오. 아버지의 말대로 큰형은 부모님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군대에 들어갔다가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에 있는 됴게르크 근처의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집을 나간 작은 형의 행방은 나는 물론 부모님도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빈슨,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내게 적당한 일을 찾아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계속 내가 고집을 부리겠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중에 아버지 말을 따랐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걸 명심하고 잘 생각해봐라. 아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부드럽고 차근차근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있다 보니 혈기왕성한 나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집에 계속 남기로 결심하고 선원이 되어 외국에 가는 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4~5일이 지나자 그런 결심 따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큰 일을 벌일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충고를 듣지 않기 위해서 몰래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을 골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이제 18살입니다. 이제 와서 변호사로 일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결국 도중에 도망쳐서 선원이 되고 말 게 뻔해요. 저는 꼭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주세요. 돌아오면 2번 다시 부모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께서 저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너는 어떻게 내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 어머니가 무척 화를 내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단념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꼬박 1년 동안 선원이 되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전에도 가끔 간 적이 있는 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코에서 비교적 가깝고 규모가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거리를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는 배를 타고 런던으로 갈 예정이야. 이제 곧 떠날 텐데 어때? 너도 함께 가지 않을래? 우리 배니까 백서슨 내지 않아도 돼. 정말이야? 그거 참 잘 됐다. 나도 꼭 태워줘.
나는 무척 기뻐하며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친구를 따라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날이 1651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나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모험가로 나만큼 비참하게, 그것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불우를 맞이했던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배가 항구 도시 허를 벗어나기 시작하자마자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파도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온 것이 처음이었던 나는 배멀미를 심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몇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던 비도 금세 폭풍우로 변했습니다. 폭풍우는 잦아들 줄 모르고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산 같은 파도가 한 번 칠 때마다 배는 당장이라도 뱃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배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은 파도를 보며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집에서 누렸던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이 간절하게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일을 후회하며 분명히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 부디 저를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는 절대 배를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속 깊이 신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거세게 불어대던 폭풍우가 점점 가라앉고 저녁 때는 바람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덕분에 그날 밤은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뜨자 배멀미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맑게 갠 파란 하늘은 어느새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배에 태워주었던 친구는 배전에 기대서 있는 내게 어깨를 툭 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기분은 좀 어때? 바람이 조금 분 것 가지고 자네는 완전히 겁에 질렸더군. 바람이 조금 불었다고? 그건 무시무시한 폭풍우였어. 나는 정색을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런 바람은 폭풍에 끼지도 못해. 그렇지만 배를 처음 탔으니 자네가 무서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자, 오랜만에 술이나 한 잔 마시지 않겠나? 친구와 나는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몹시 취한 나는 마음이 대범해져서 지난밤의 뉘우침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허를 떠난 지 6일째 되던 날 배는 야모스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바람의 방향을 기다리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템스강으로 가서 런던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에 좋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까지 이 항구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4, 5일 기다리는 동안 다시 바람이 사납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항구에 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던 날에는 더 세찬 폭풍우가 불어왔습니다. 배 안에서는 다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원들도 얼굴색이 하얗게 변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끝이구나. 이제 우리 모두 죽게 생겼구나.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선장까지도 절망스럽게 외치며 선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산더미처럼 높은 파도가 3, 4분마다 우리를 덮쳤습니다. 근처에 있는 배에서는 돛대를 잘라 바다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중심을 낮게 해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지요. 저쪽으로 1km 정도 떨어져 정박해 있던 배가 침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선실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있다가는 배가 뒤집히고 말 거예요. 돛대를 잘라야 합니다. 밖에서는 다급해진 갑판장이 선장님께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쩔 수 없군. 자르게. 성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돛대는 한 개도 남김없이 모두 잘렸습니다. 폭풍우는 조금도 가라앉을 기색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물이 새고 있어. 모두 펌프질을 해라.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선실이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배를 처음 탔다고 해도 펌프질 정도는 해야지. 선실로 온 갑판장은 나를 펌프질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갑판장을 따라 열심히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옆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의 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포 소리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나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작은 보트 안에 있었습니다. 모두들 필사적으로 구조 보트에 타면서 누군가 나를 그 보트에 옮겨 태웠던 것입니다.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타고 있던 배는 침몰했다고 했습니다. 보트는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꽤 멀리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먹고 나서야 간신히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 해안에서부터 걸어서 무사히 야머스 항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적의 노예. 우리들은 친절할 야머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런던으로 가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여비까지 얻었습니다. 폭풍의 진저리가 난 내가 만약 여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앞으로 겪게 될 그 무섭고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속이고 바다로 나온 나는 그때까지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머스의 여관에서 내 친구는 아버지인 선장에게 그제서야 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침통하고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꾸짖었습니다. 젊은 자네가 외국에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번 일로 자네가 선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이번 일은 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벌이네. 내 배가 침몰한 것도 신께서 노여워하셨기 때문일지 몰라. 자네 같은 사람과 항해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겠네. 선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한심한 건달이라고 비웃겠지? 그래,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가는 거야. 어쩌면 이번에는 출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일단 런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나는 다행히도 매우 친절한 선장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선장은 아프리카의 기니 연안에서 물건을 팔아 크게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부럽군요. 나도 여기저기 항해를 하며 넓은 세계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나는 다시 기니로 갈 예정인데 그때 자네를 함께 데리고 가지. 내 말 상대가 되어주게. 나는 흔쾌히 선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겨울정 된 걸세. 자네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면 좋을 텐데 장난감이나 생활용품들이 좋을 거야. 선장이 가르쳐준 대로 나는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 준비한 40파운드로 장난감과 생활용품을 샀습니다. 이 항해는 나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져간 것을 팔아서 3kg이 조금 넘는 사금을 사서 그것을 런던으로 가져와 팔았더니 30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이 항해에서 나는 큰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선장으로부터 항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선장은 천체의 관측법, 항해술, 수학 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경험으로 떳떳한 선원이 될 자신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무역을 할 때의 수단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맙고 친절하던 선장이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선장의 죽음은 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그 배를 타고 항해하기로 했습니다. 항해서였던 사람이 새 선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100파운드만 가지고 가기로 하고 나머지 200파운드는 죽은 선장의 부인에게 맡긴 다음 항해를 떠났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와 아프리카 해안 사이를 지나가던 어느 날 아침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망을 보던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해적선이다! 선원이 가리킨 곳을 보니 해적선 한 척이 우리 배를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돛을 올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적선은 거리를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대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적선은 우리 배보다 대포수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배는 3명이 죽고 8명이 다치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항복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배의 선원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모로코 서해안에 있는 살레라는 항구로 붙잡혀 갔습니다. 나는 해적선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젊고 민첩해 보였기 때문에 선장이 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대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지? 아니, 만약 해적선이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군함에게 붙잡히게 된다면 구조될지도 몰라. 하지만 나의 소망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불행히도 해적들이 바다로 나갈 때면 선장은 나를 항상 집에 두고 나갔던 것입니다. 포로가 된 다른 동료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할 상대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노예가 된 지 어느새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의 주인인 선장은 낚시를 좋아해서 항구 밖까지 낚시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낚시를 갈 때는 나와 줄리라는 무어인 소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장이 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손님이 2-3분 오실 거다. 낚시를 하러 가자고 초대했거든. 맛있는 음식과 술을 배에 실어 놓아라. 그리고 쟤도 사냥하러 갈 테니 화총 3자루에 화약과 총알을 준비해 두어라. 줄리와 나는 선장의 명령대로 낚시를 떠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배는 어떤 영국 배에서 빼앗은 큰 보트였습니다. 그 보트의 한가운데는 2-3명이 잠을 잘 수 있도록 개조한 선실이 있고 나침반도 갖추고 있어 제법 멀리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장의 명령대로 손님 젖대를 위해 맛있는 음식과 술을 전날 밤부터 가득 실어 놓았기 때문에 선실 선반에는 선장이 좋아하는 술 외에도 식량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줄리와 선장의 친척인 젊은 무어인과 함께 배에서 선장과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선장은 보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손님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은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낮에는 오실 테니까 너희들 셋이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고기를 잡아오너라. 순간 나는 지금이 도망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가자마자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식량과 물은 어제부터 충분히 실려 있었고 총과 화약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도구가 실려 있어서 도망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이번에야말로 여기서 꼭 도망쳐야 해. 나는 탈출할 생각을 하면서 항구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1km쯤 가서 배를 멈추고 닻을 내린 다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역시 여기서는 안 되겠어. 주인님께 드릴 맛있는 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아. 좀 더 멀리 나가보자. 뱃머리에 있던 젊은 무어인은 돛을 펴서 배를 달리게 했습니다. 배 뒤쪽에 있던 나는 배가 나갈 방향을 결정할 때 필요한 도구인 키를 줄리에게 맡기고 뱃머리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무어인을 바닷속으로 밀었습니다. 무어인은 수영을 아주 잘해서 배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선실에서 총을 꺼내 그 무어인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죽이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배에 태워놓은
것은 더 싫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육지까지 헤엄쳐 들어가. 배 가까이 오면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겠어. 젊은 무어인은 방향을 바꿔 육지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마음이 놓인 나는 이번에는 줄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줄리, 너는 믿을 만한 녀석이야. 얌전히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러자 줄리는 싱글벙글 웃으며 너무나도 순진해 보이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자 이제는 해적들이 뒤쫓아오기 전에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5일 동안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비로소 우리는 물을 찾기 위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육지에 조심조심 배를 댔습니다. 신이 도왔는지 다행히 물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을 실은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서쪽에 있는 베르데 곳까지 가면 분명히 유럽의 무역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서 말입니다. 브라질에 가다. 나는 육지를 따라 나무로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짐승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게 돌출된 바다나 호수로 뾰족하게 내민 땅을 곳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 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때 줄리가 소리쳤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좀 더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겠어요. 저쪽 언덕 위에 무서운 괴물이 자고 있어요. 줄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을 보니 엄청나게 큰 사자가 있었습니다. 줄리, 내가 육지로 올라가서 저 놈을 쏘아 죽이고 와라. 내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무서워요. 아마 한 입에 잡아먹힐 거예요. 줄리가 새파랗게 질려 말했습니다. 하하하, 농담이야. 내가 할 테니까 잘 봐라. 나는 선실에서 총 3자루를 가지고 와서 총알을 넣고 사자의 머리를 겨누어 쏘았습니다. 그렇지만 총알이 빗나가자 사자의 앞발에 맞았습니다. 사자는 무시무시한 소리로 울부짖으며 세 다리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2번째 총을 쏘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머리를 명중시켰습니다. 사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푹 쓰러졌습니다. 옆에 가서 보고 싶어요. 줄리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가서 봐라. 줄리는 한 손에 총을 들고 능숙하게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다가가자마자 머리에 박힌 마지막 한 발을 쏘았습니다. 사자 고기는 먹을 수 없지만 가죽은 쓸모가 있어서 우리는 꼬박 하루 동안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실 지붕에 올려두었더니 이틀 만에 다 말랐습니다. 가죽은 나중에 잠잘 때 밑에 까는 담요로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들은 남쪽을 향해 열흘 동안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이제 식량도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어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배를 발견했는지 시커멓고 벌거벗은 6명의 남자가 해안가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야만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줄리,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 안 돼요. 위험해요. 저 남자는 창을 가지고 있어요. 줄리의 말처럼 그중 한 사람은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줄리에게 배를 해안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서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온갖 소줄과 몸짓으로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그 뜻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2사람이 우거진 숲속으로 뛰어가더니 잠시 후 말린 생선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곡식 같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를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야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흑인들 중에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모래에 그것을 놓아두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본
먹을 것을 배에 실은 나와 줄리는 이 친절한 흑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다시 항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1일 동안 항해를 계속하니 육지가 바다에 길게 뻗어 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곳을 돌자 건너편에 분명하게 육지가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 곳이 바로 베르데 곳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상황을 지켜볼까? 아니면 좀 더 앞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편이 좋을까? 만약 유럽의 무역선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나는 선실 안에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도칠단 큰 배예요. 줄리는 분명히 그 해적 선장이 쫓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줄 몰라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그 해적 선장에게 추격을 받을 리는 없었지만 당황한 나도 선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오, 저것은 포르투갈 배야. 어서 신호를 보내자. 나는 선실에 붙어있던 깃발과 총을 꺼내와서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총을 쏘아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쪽에서도 알아차렸는지 배를 멈추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돛을 달고 3시간이나 걸려서 간신히 포르투갈 배 옆까지 다가갔습니다. 선원들은 포르투갈어와 에스파냐어, 프랑스어로 각각 무엇인가를 물었지만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선원이 있어서 나는 무어인 해적의 노예로 있다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고마움의 답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우 기뻐하며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 좋고 친절한 선장은 정중하게 사행했습니다. 조난당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답례는 필요 없습니다. 이 배는 브라질로 가는 것이니 브라질에 도착하면 그것들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군요. 친절한 선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복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타고 있던 저 보트는 정말 튼튼해 보이는군요. 영국에서 만든 것인가요? 이 배의 구명 보트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파신다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선장님,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선장님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그럼 브라질에 도착하면 팔레알 은하 80리플 값으로 드리지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이 소년을 팔레알 온화 60리에 팔지 않겠습니까? 충실하게 나를 따르던 줄리를 돈으로 사고 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장에게 솔직히 내 마음을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조건으로 10년 후에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데려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장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자 나는 거절할 수 없이 줄리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줄리도 친절한 선장을 따라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은 대단히 유쾌한 항해를 하며 20일 후에 브라질의 한만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나는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선장에게 팔아서 팔레알 은하 220립을 받고 브라질에 상륙했습니다. 친절한 선장은 나를 한 농장 주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역시 선장 못지않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그 사람 집에서 신세를 지며 농장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생활을 하며 비교적 순조롭게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농장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아직 나는 젊으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결심한 나는 토지를 사들여 농장을 세웠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포르투갈 배의 선장이 리스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나는 영국의 선장 부인에게 맡겨두었던 200파운드의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농장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부인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절반인 100파운드로 필요한 것을 사서 리스본의 내 집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곳에서 들를 때 당신에게 전해주겠어요. 나는 즉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적은 편지를 선장에게 맡겼습니다. 친절한 선장은 약속대로 다음에 브라질에 올 때 여러 가지 도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브라질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모직물도 사다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팔아서 4배가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장은 일손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예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덕분에 나는 대단한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